자, 법정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법정화폐 화폐 가치는 뭘 담보로 하냐면요. 정부의 재정 지속성입니다. 요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채권은 몰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투자 자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글로벌로 쭉 가봅시다. 글로벌로. 그러면 해지 자산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그리고 금. 단지 이건 수익성이고요. 이건 무수익성이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게 이겁니다. 달러. 금은 미국 M0, 그러니까 이 본원 통화량과 유사하게 같은 비율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액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달러의 직접적인 담보는 이 트레저리 본드밖에 없습니다. 실제 경제 성장률만큼 세금이 나오고 그만큼 이자율을 쳐지고. 자, 그럼 이렇게 해지 자산이 최대한 찼을 때 너무 가격이 높아지거나 너무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받을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래를 기대하는 성장 자산으로 돈이 넘어가게 됩니다. 투기 자산, 가치 플러스 기대, 대형 성장주 S&P 500이나 아니면 그 외 국채 회사채, 선진국 국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우리나라 국채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제 투기 자산으로 신흥국 국채에서 등급이 올라갔다는 거죠. 폰지 자산, 오직 기대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신흥국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 성장주 정도 됩니다. 단 이걸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환해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채 회사채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국채 회사채. 그리고 여기는 하이힐드 채권은 미국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흥국 국채, 이 진짜 물리기 딱 좋거든요. 한국 주식보다 더 물리기 좋거든요, 이거. 그리고 성장주, 요 정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성장주는 소형 성장주. 그래서 여기로 돈이 지금 현재 쓱 뿌려지고 있어요. 쓱 뿌려지고 있어요. 거의 마지막 고점 직속인 것 같긴 한데 고점 막바지인 것 같긴 한데, 예. 보통 이제 하락장쯤 일 때, 주식 하락장쯤 될 때가 경제 사이클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쯤이라 가지고, 예, 이쯤입니다. 투자의 단계별 목적을 따지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해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기 자산, 마지막에 이 시장 수익률보다 플러스 알파. 그럼 당연하게 플러스 알파, 시장은 결국에는 평균 수익률로 회귀하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투자 사이클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도 3년물 국채가 기준점이고요. 기대하는 게 선진국 국채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럼 10년물 국채 기준점으로 좀 확장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자본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칭이 되기 때문에 그게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도 3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망했으면 좋다 이 뜻이 아니라 올라가면 좋죠. 근데 꼬라지 보면 이 재정 지속성을 왜 경고를 하냐? 경고를 안 하면 작살이 나요.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지고 결국엔 세금만 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만 더 올라가고 그 꼬라지가 납니다. 왜냐하면 법정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담보는 정부의 재정 지속성인데 이 달러가 글로벌 화폐라고 하면 기축통화니까 나머지는 지역 화폐들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 화폐, 지역 정부들에 의한 재정 지속성이 이 원화 가치의 실제 담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담보를 기꺼이 생각을 하면 한 3년물 국채 요 정도가 딱 적정 기준점의 담보, 우리나라의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은 어느 정도쯤 되냐? 제가 보기에 코스피 200은 여기 중간 정도예요. S&P 500이랑 성명주. 근데 다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한국인이라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좀 준 것 있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감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이거거든요. 여기 아래 아니냐. 머릿속으로는. 아이, 그래도 신흥국 국채보다는 낫지. 그런가?
그런가? 아니 하면서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중간 어디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자, 그래서 이지머니 시기에 이렇게 돈이 뿌려져 가지고 이 크레딧 신용이 이만큼 나오고 적자 기업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 붕괴를 하는 거죠. 요 타이밍은 알 수 없지만 이 순서는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어디부터 붕괴하겠습니까? 여기부터 빡 붕괴하고 이 폰지 사기 단계에서 특징이 있어요. 폰지급 기업들이 엄청나게 급등락을 많이 하거든요. 급등락을 많이 할 때쯤에 붕괴되기 딱 좋고 몇몇 기업들이 그 붕괴되기 전에 10% 20%빡 튀어오르는 몇몇 지표가 될 만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3, 4개 정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빡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투자 자산 관련된 기업들이 이거 전체적으로 시장이 폭락했을 때 굳이 팔 필요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이 이건 전부 다 가난해지는 거라서 그 전에 이미 안전 자산을 좀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이건 장기 자산이라서 그냥 사이클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폰지 자산의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농담 아니라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붕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자산들이 있거든요. 그럼 경제 성장률을 그만큼 얘들이 먹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잘 주워 놓으면 좋습니다. 뭐 그런 팁 정도 있고 성향 역시 해지 자산은 장기 자본. 뭐 중앙은행들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장기 자본이겠죠. 투자 자산은 중장기 자본. 폰지 자산은 단기 자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빠져나와야 돼요. 경기 민감주로 많이 옮겨가는 것도 그런 건데 한국의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게 경기 민감주거든요.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한 번에 쭉 무너지기 때문에 뭐 좀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돈 버는 게 약간 결이 좀 달라졌어요. 반도체가 방산주와 데이터 센터주로 들어갔는데 이게 정부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방산의 듀레이션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업이 옛날에 PC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산의 사이클이 길게 들어간 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조선이 옛날처럼 선박이나 이거 목적보다는 군함 플러스 LNG거든요. 사실은 LNG가 더 메인이긴 한데 실제 돈이 여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에너지잖아요. 요거 사이클도 좀 길어졌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이클이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 투자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갈 곳 없는 자본은 최종적으로 폰지 자산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 200이 떴다가 코스닥이 뜨는 거예요. 요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대4 포트폴리오의 원리를 알아보죠. 6대4 포트폴리오의 원리가 뭐냐면은 자, 니들이 S&P 500이 언젠가는 떨어질 거잖아. 근데 그거 떨어졌을 때 경제적 위기까지 같이 온다. 그 같이 왔을 때 당신이 그걸 팔아 놓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 이 투자성 적정 자산은 떨어졌을 때 사이클을 그냥 타는 게 좋은데 그걸 팔았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렇다고 100% 안 물릴 수도 없을 거잖아. 트레이딩을 할 수도 없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가고 동시에 이 미국 국채에서는 당신에게 이자를 지속적으로 주고 또 이 시기에는 오히려 또 채권을 저점으로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반대로 고수익성이라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S&P 500이 떨어졌을 때 팔지 않을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6대4 포트폴리오 젊을 때는 주식을 6으로 하시고요. 나이가 들면 이제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채권을 6으로 해서 6대4 포트폴리오로 유지하면서 하면 S&P 500을 생으로 사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점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둘 다 무너졌습니다. 둘 다 무너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무너졌거든요. 이거 한
3, 4년 되거든요. S&P 500. 3, 4년 됐는데 둘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지금 무너져가지고 아직까지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둘 다 무너졌습니다. 이 둘 다 깨져버린 게 현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전쟁 상황, 러우 전쟁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수익성 자산으로 도망가거든요. 이란이나 저기 팔레스타인 저기 하마스 지역에 가자 지구 저기도 부자 있어요. 당연히. 저기도 부동산 고급 부동산 매매하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쟤들 뭐 완전 뭐 기아 상태에서 가난해 사는 거 그건 그 밑에 평범한 사람들이고 하마스 저기 애들 그 주변에는 잘 살아요. 그럼 튈 때 뭐 튀냐? 뭐 들고 튀냐? 달러 들고 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나오니까 비트코인이 좀 들고 튀기 편하네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달러 들고 튑니다. 요 구조로 이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전쟁 상황. 자, 미국의 재정적자 상황이 지금 해결 안 돼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파산하니 안 하니 이러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죠. 전쟁 상황. 인플레이션은 그럭저럭 해결이 됐는데 전쟁 상황 이거 해결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자 해결되고 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 했을 때 미국의 화폐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화당 때마다 정기적으로 화폐 가치가 높아지고 민주당 때마다 정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이유는 뻔합니다. 민주당은 돈을 뿌리고 재정적자를 감수하니까 공화당은 강달러를 추구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니까. 그래서 무수익성 자산으로 도망을 친 게 금입니다. 미국 채권 못 믿겠다. 이걸 채권 자경단이라고 합니다. 채권을 팔아가지고 야 국채금리 튄다. 너네도 어떡할래? 라고 협박을 하는. 사실 그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채권 자경단이 실제 있는 건 아니고 채권 가격이 올랐네 손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손절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채권을 함부로 발행하기 힘드니까 그걸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한번 보여드린 것이 있는데 달러 국채 대신 금을 보유하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달러 대신에 이제 금을 보유하는 거. 이게 국채가 이제 만기가 되고 롤오버 할 때 추가 국채를 더 사는 게 아니라 금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자국 내 금융기관들에게 미국 국채를 가진 거는 좀 더 매도하고 그 다음 달러를 추가로 미국 국채를 사지 마라 라고 금융기관에게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이게 미국 국채를 완전 매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저걸 이제 추가로 사지 말고 롤오버 되었을 때 추가로 사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채권 자경단들이 활동하느냐, 그래서 그 화폐 가치까지 떨어뜨리냐. 대출이란 게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빌어서 받는 구조거든요. 개인한테 빌려줘도 이런데 국가한테 빌려주면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정서에서 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설마 국가가 디폴트 내겠냐. 근데 국가한테 떼먹히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출에서 물리는 이유가 그런 믿음 속에서 물리거든요. 설마 라고 할 때 믿었다가 물려가지고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신용 있는 것만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채권을 샀냐면, 수익성이 낮은 채권을 샀냐면 해칭을 하려고 산 거거든요. 좀 더 돌려받으려고. 그게 목적이라서 무조건 신용 있는 것만 샀습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작살나는 건 기본적으로 피아트 머니, 법정 화폐는 정부 재정 지속성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이걸 이해하면 전 세계가 일어나는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복지과잉 프랑스의 재정위기, 그래서
마크롱이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이 안 되겠는데 야 유로본드 만들자. 이 유로본드 추가로 발행하자. 그럼 네덜란드랑 독일은 재정이 안정적인데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싶겠죠. 게다가 이제 프랑스가 원자력이 한 50개 있거든요. 얘들은 아직까지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데이터 센터에 이거 만들면 전부 우리나라 거든. 아니야. 그래서 유로본드 만들어서 너네 돈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재정 문제 이런 거 좀 싸게 조달해가지고 하자. 그러면 이제 네덜란드랑 독일이 이게 미쳤나? 내가 왜 네 좋은 일 해줘야 하는데? 그러겠죠? 재정을 타국가에 떠넘기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을 보면은 지금 먼저 요걸 정리를 합시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무작정 세금을 낮췄다가 국채금리가 튀어오르고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 하겠다는 게 지금 똑같은 거보다 더하지. 이건 양적 완화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거 하겠다는 게 여기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 낮추면서 돈 뿌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당연히 튀어오르죠. 근데 약간 영국과 일본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영국은 일단 이게 안전자산형 국채라 가지고 사는 것도 있고 자국 내 금융기관들도 이걸 갖다 팔거든요. 근데 일본은 규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중국 구조가 일본과 프랑스 구조를 따라한 거예요. 케인즈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 일본이랑 프랑스인데 요 두 가지 모델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규제 같은 거 툭 때리면은 이 방향을 정해요, 정부가. 그러면 메가뱅크 재벌 그룹들이 중공업도 있고 군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상사도 있고 거기에 은행도 걸려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 내 국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쪽 방향을 하면은 대기업 재벌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이 저기 돌아가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금리가 튀긴 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일본의 문제는 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화폐 절대량이 확실히 많긴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의 방식들이 영향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데까지는 오질 않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걸려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본의 국채를 뭐 어떻게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고민하잖아요.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이제 그 주식을 조금 매수하면 됩니다. 특히 금리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메가뱅크 요쪽 애들을 좀 적당히 매수해보면 괜찮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돌아가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하던 그런 결과에 딱 반만 갈 거예요. 아베노믹스도 딱 반만 갔잖아요. 일본이 다시 부활했다 하긴 그렇고 죽기 직전에 심장 마사지 잘했다. 딱 이 정도가 적절한. 근데 그 고생만큼 청년 세대들이 더 많이 무너졌다. 그냥 뭐 물론 90년대 때 일본보다는 훨씬 낫지만 90년대 일본에 이제 정말 암울했죠. 그래서 그 심장 마사지 했다. 요 정도가 적절하죠. 미국 뭐냐? 미국도 열심히 지금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니까 GDP를 빨리 성장시켜야 되고 두 번째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일본은 자체에서 발행하겠다 했는데 미국은 뜯자. 그게 관세입니다. 관세 때리고 야 우리 시장에 접근하고 싶으면 내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저게 판결이 잘못되면 그간의 관세 협약이 다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돈 내놔 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기는 협상을 해요. 그래? 그럼 기다려보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관계라는 건 외교관계라는 건 전부 젠틀한 척을 하고 있는 주먹질인 겁니다. 다만 방향성은 있어요. 사회주의냐 자유주의냐. 근데 거래 하나를 따지면은 철저하게 각자 자기네 정부 기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국가를 없애겠다. 그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루미나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유사한 그런 전체 국가 체제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희망하는 것도 공통적인 특징이 정치를 없애겠다, 종교를 없애겠다, 국가를 없애겠다. 전 세계를 다 통일해가지고 딱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걸 바란다. 이게 좋은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을 나누면 줄어들지만 손실을 나누면 떠넘길 수 있다. 이런 거죠. 규율을 잃은 정부의 재정정책에는 채권자경단이 활동하고 그건 진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카르마예요. 카르마. 이거는 재정적자가 심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물리겠다. 정부가 안 주면 답도 없다. 진짜 정부한테 물리면 못 받습니다. 근데 그게 정부 국채를 살 정도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설마 물리겠어 라고 하다가 물린 게 한두 곳이 아니죠. 역사상. 그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 재정 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채권 매수가 줄어듭니다.